1.13 대책 이후 분양시장에 수백 대 1에 달하는 청약 과열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지방은 미달하는 단지가 속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우리 증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트럼프발 쇼크를 흡수하고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 경기를 부양시키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오히려 트럼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말 대기업 인사 시즌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가 법인차 판매 경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선보인 현대차의 신형 그랜저와 기아차의 올뉴 K7 하이브리드의 2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사모펀드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모펀드 수탁액은 사상 처음으로 공모펀드를 추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날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13 대책 이후 대규모 청약에 나선 3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 대 1에 달하는 청약 과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되는 모양새인데요. 서울에서는 일부 단지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 단지 대형 평수에서만 1순위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반면 지방에는 1순위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어제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전국 30여 곳의 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서울 일부 단지는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분양단지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는 평균 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마포구 대흥 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인 신촌 그랑자이는 평균 3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짓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6.02대 1, 성북구 석관동에 짓는 레미안 아트리치는 평균 5.03대 1의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연희파크 프루지오는 4.33대 1의 평균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112.8제곱미터형에서 1순위 미달됐습니다. 이는 올해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 가운데 유일한 1순위 미달 기록입니다. 1.13 대책에 따른 청약 규제 강화로 가수요가 이탈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서울 강남 재건축 물량과 강북권 재개발 사업장은 여전히 수십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방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경기도에선 의왕포일동에서 분양한 포일 센트럴 프루지오가 평균 18.6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반면 김포 북변역 오방 IUCL이 7개 주택형 중 5개형이, 평택 소사벌 프루지오는 전주택형이 1순위 미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우리 증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막상 트럼프 당선 이후 외국인 수급 등 환경을 보면 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발 쇼크를 모두 흡수하고 안정을 되찾아가는 국내 증시가 점차 개선될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발탁한 스티븐 무누신은 조지 W 부시 정권의 행크 폴슨과 빌 클린턴 정권의 로버트 루빈 다음으로 세 번째 월가 출신 재무장관입니다. 앞서 월가 출신의 재무장관들이 그려왔듯 무누신은 감세와 규제 완화, 재정 확대 등을 통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배가량 더 높일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거 월가 출신 재무장관이 있을 때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았고 이 영향으로 수출 등 우리 경제와 증시도 좋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막상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그 후에는 아마 이제 그 본인이 제시한 공약은 그냥 공약일 뿐이고 최근에 내각 인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역시 이제 국익을 우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또 달러화 강세와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외국인의 일평균 순매수 규모는 약 690억 원으로 최근 10개월간 네 번째로 큰 매수 규모입니다. 코스피는 앞으로 1950선을 지지선으로 금리와 달러 가치가 안정화되면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 1 이하인 저평가주와 시가 배당률이 5% 이상 되는 배당주 등을 주식 장바구니에 담아놓을 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연말 임원 인사를 앞두고 법인 수요를 잡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연말은 대기업 인사 시즌으로 법인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준대형 세단 판매가 활발해지는 시기인데요. 최근 선보인 현대차의 신형 그랜저와 기아차의 올뉴 K7 하이브리드의 입하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업 임원용 법인차 시장 규모는 연간 3만 대. 이를 잡기 위한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임원이 타는 차라는 상징성 때문에 고급차 홍보 효과가 있고 연말과 연초 단기간에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임원용 법인차 시장에서 전통적인 강자인 그랜저를 앞세웠습니다. 지난달 22일 5년 만에 완전 변경으로 돌아온 신형 그랜저.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 출시 전 인사 규모가 가장 큰 삼성그룹을 겨냥해 신형 그랜저 삼성 에디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신형 그랜저 사전 계약을 해주신 2만 7천여 고객분들 중에 30%는 법인 고객입니다. 현대차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연말 인사 시즌에 맞춰 법인 고객 확보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입니다. 기아차는 지난 29일 출시한 올뉴 K7 하이브리드로 시장을 공략합니다. 지난해 임원용 법인차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신형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기아차는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하는 올뉴 K7 하이브리드 시승을 삼성과 LG 등 주요 그룹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그룹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임원들에게 LG화학이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형 K7 하이브리드에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갈 곳 없는 자금이 자산운용 시장으로 몰리면서 자산운용업계의 운용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눈여겨볼 것이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안정적인 수익을 우선시하던 것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이어지면서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헤지펀드 성격의 사모펀드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사모펀드의 수탁액이 사상 처음으로 공모펀드를 추월했습니다. 이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산운용사의 올 3분기 실적을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운용사 148곳이 운영 중인 자산은 90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말에 871조 원과 비교하면 석 달 사이에 30조 원이 늘었습니다. 운영 자산이 확대되는 것은 사모펀드로 투자자가 몰린 덕분으로 전체 펀드 수탁액 가운데 사모펀드가 242조 원을 기록하며 231조 원의 자금을 모으는 데 그친 공모펀드를 추월했습니다. 사모펀드는 29개월 연속 자금 순유입을 기록하며 올해에만 46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모펀드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게 자유자재로 투자 전략을 구사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즉 사모 전문 투자 회사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것도 지난해 38곳에서 올해 84곳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증권사도 사모펀드 운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사모펀드의 성장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사모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사모 전문 투자회사가 내놓은 상품은 전체 226개로 이 가운데 106개는 평가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또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즉 전문 사모집합 투자업자의 경우도 74곳 중에 절반이 넘는 38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선 효과로 저축은행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익 개선으로 저축은행들의 몸집이 커지자 부실을 우려해 집중 관리에 나선 것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축은행도 시중은행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부실 이후의 구조조정과 서민금융사라는 특성상 다소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체 2개월 미만은 정상, 2에서 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부실 채권을 가리키는 고정 이하로 여신 건전성을 분류하게 됩니다. 부실 채권을 메울 수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저축은행 집단대출에도 내년부터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아파트 신규 분양 사업장 잔금 대출부터 분할 상환 원칙을 적용받아 1, 2금융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이처럼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시중은행 대출 심사 강화 이후 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분기 대비 11조 원 넘게 증가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축은행 업계가 수익 개선으로 순이익은 70% 이상, 자산은 14% 가까이 늘며 몸집이 커지자 대내외적 충격으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더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감독 강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저축은행 임직원 교육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저축은행 경영진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고,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화 사례 등을 주제로 연말까지 52개 저축은행 임직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사거리에 롯데월드타워까지 들어서면서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롯데월드타워 지하에 대규모 버스 환승센터, 잠실 광역 환승센터가 완공되면서 교통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잠실 광역 환승센터 완공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지하의 대규모 버스 환승센터, 잠실광역 환승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총 1,300억 원을 들인 잠실광역 환승센터는 버스 정차면 총 31면으로 축구장 3개 크기에 육박하는 19,797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광교중앙역 버스 환승센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에 건립된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롯데월드타워와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 개통식을 진행하고 오는 3일부터 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3일 경기도 성남, 수원, 광주 방향 6개 버스 노선이 우선 운행되고 내년 1월 초부터 구리, 남양주시 방향 11개 노선이 추가로 운행돼 경기권 광역버스 총 17개 노선이 운행됩니다. 이번 잠실광역 환승센터 건립으로 롯데월드타워로 인한 잠실 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실 사거리 일대는 77개 버스 노선이 밀집돼 평소 교통정체가 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잠실광역 환승센터를 통해 17개 버스 노선이 지하의 환승센터로 활차할 경우 도로 교통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승센터가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 지역에서 서울로 진출해가는 광역버스가 실제 지하로 흡수되어서 지상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고 기존 최대 650m에 달하던 환승거리가 120m로 530m가량 단축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승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술집이나 식료품 가게는 사라지는 대신 커피 전문점과 피부 관리업소 등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창업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사업자 통계를 분석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직원이 없는 1인 영세 자영업자 수도 1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사업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부 박미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영업자들의 창업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영세 자영업자 수를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가 지난 3분기에는 늘었다고요. 네, 직원이 없는 1인 영세 자영업자 수가 지난 3분기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1.3% 증가한 408만 8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고용원, 즉 직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실업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많아 보통 생계 목적의 창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쉽게 식당 창업으로 몰리다 보니 음식업종도 업황 과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음식점업의 서비스업 생산 지수가 5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금리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영세 자영업 경기가 악화돼 경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업을 하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술집과 식료품 가게 등은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사업자 수는 689만 9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4%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40개 생활 밀접 업종 사업자 수는 178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해 전체 업종 사업자 수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생활 밀접 업종은 일반 음식점과 통신 판매업, 부동산 중개업 등 국민의 경제 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로 자영업자 창업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꼽힙니다. 눈에 띄는 점은 1년 전과 비교해 일반 주점, 이른바 술집들이 전년 동기 대비 5.8% 줄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불황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직장인들의 회식이 줄고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면서 호프집이나 간이주점, 대포집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다음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식료품 가게 사업자가 5.1% 감소했고요. 이어 문구점, PC방, 이발소 등의 사업자 수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업종의 창업이 늘었습니까? 네, 작년과 비교해 사업자 수가 늘어난 업종은 총 26개였습니다. 커피 음료점 사업자가 36,106명으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도 커피 프랜차이즈와 전문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주스 전문점이나 찻집도 상당히 많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통계로도 확인된 겁니다. 이어서 건강이나 미용과 관련된 창업도 늘고 있습니다. 피부나 비만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관리업 사업자도 지난해 19.7% 늘었고 헬스클럽 관리자도 13.9%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편의점과 통신 판매업 순으로 많이 사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세청에서 전국에 등록된 전체 사업자 수를 살펴봤더니 일부 업종은 특정 지역에 밀집한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진 촬영업의 9.2%가 강남에 집중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보통 웨딩 촬영을 많이 하는 곳이 강남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이어 입시와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주로 찾게 되는 마포구, 서초구에도 사진 촬영업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계와 귀금속점은 서울 종로구가 5.8%를 차지했고요. 대구 중구와 부산 진구 등에 집중됐습니다. 과일 가게의 경우 제주 서귀포시가 5.3%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불경기의 생계를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영세 자영업자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LG그룹이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의 새 사령탑에 앉혔습니다. 조성진 사장은 고졸 출신으로 40년간 가전 신화를 일궈온 인물로 올해 LG 시그니처를 시장에 안착시켜 브랜드의 위상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지주사인 주 LG는 구본준 부회장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구본준 부회장은 기존 신성장 사업 추진단장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 전반을 살피는 역할과 함께 전략보고회 등 경영회의체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LG는 설명했습니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출범 54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협은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새로운 수협 출범식을 열고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962년 창립한 수협중앙회는 지금까지 어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은행 사업, 유통 판매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협동조합도 민간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업 구조 개편으로 조직 체계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앞으로 수협중앙회는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독립된 수협은행은 해양수산금융대표은행으로서 재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독립 출범을 통해 개선된 자본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려 어민과 수산업 지원에 쓰일 재원을 빠른 시일 내 연간 2천억 원 이상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3일 우리은행 지분 매각 본입찰에서 최종 낙찰된 과점 주주들의 지분 29.7%를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은행 지분 인수자는 동해양생명과 한국투자증권 등 총 7곳입니다. 이 예보는 새로운 과점 주주들이 추천하는 사회이사가 주도적으로 우리은행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점 주주들은 앞으로 사회이사를 우리은행에 보내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예보는 과점 주주의 주식 매매 대금 납입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즉시 해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지분 매각 이후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은 약 51%에서 21%로 줄어드는데 이 자녀분도 이른 시일 안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요자들에게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100만 가구로 조사돼 전국 재고 아파트의 10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 마리수가 300만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의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편의점에서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는 5일에서 6일 온라인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서 철강선 제조업체인 코스와이어 등 4,034억 원 규모의 비상장 증권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도 6.4도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낮았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과 비교해 8도가량이나 낮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반짝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내일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한 데다 북에서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양도 많지 않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에 보이겠고요. 고기압 영향권에서 하늘도 맑을 것으로 보여 아침 추위에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지만 아침 기온 오늘과 비교해 10도가량 낮은 곳도 있겠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서울 8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 1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 소식 없고 한낮에는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예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상에서 최고 4m, 남해상에서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넷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